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국어로 독서 공부를 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앞선 시간에 선생님이 올림포스 국어에 있는 독서 지문에서 시뮬라시옹이라는 이제 글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찍었고요. 이번에는 성리학 전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던 실학자 정약용의 새로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성에 관한 정의,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약용 대 성리학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더 글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사실 정약용에 대한 글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은 EBS 문제집이나 혹은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에서 정약용의 실학 사상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의 글이 나올 때마다 정리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또 다른 글이 나왔을 때 좀 더 잘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자기 것을 만들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부터 좀 적고 시작하죠. 성리학 전통과 다른 정약용의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올림포스 국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이제 제목이 해설지에 보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존 제목이 적혀 있나? 그걸 잘 모르겠다. 어쨌든 자, 요렇게 선생님이 제목을 좀 잡아봤고 146페이지에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인문 분야의 글이죠. 왜냐하면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약간 인문 분야의 글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글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좀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뭐 기호다, 인간의 본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일상적인 언어들이 많이 쓰여 있지 않아서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최대한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 자체 속에서 너무 이제 막 하나하나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고, 국어 시간이니까 윤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어 시간답게 나와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준비됐으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항상 독서 지문은 뭐하라 했죠,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오라고 하셨죠? 풀고 오라고 했었죠? 잠깐 스탑 해놓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꼭 필요한 거 푸시면서 요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요런 게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핵심어 아닐까? 그런 것들 동그라미를 쳐보고 주제 문장의 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또 하나 필요한 건 무조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본문부터 막 읽어가지 마시고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문제를 뭐부터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문제를 이 문제풀이에 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은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거니까 본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내 걸로 익힌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시험을 다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볼까요? 일단 문제부터 확인하죠. 1번 문제예요. 이 글의 설명 방식이에요. 설명 방식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우리가 전개 방식이라고 하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잡아봤는데, 일단 앞에 있는 정약용, 이거 정약용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푼다면. 정약용에 어떠한 사상이 있을까? 근데 1번에 보면 본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본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고, 그 본성의 유형이 무엇인지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그 유형이라는 건 보통 1문단에 많이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본성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요. 정약용 사상이 형성된 배경과 과정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약용 사상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아마 표현했을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적어드릴까요? 통시적 관점이란 말,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요. 성리학 이론이 정약용 사상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약용 사상에 성리학이라는 게 영향을 미쳤나 보죠? 이 말이 맞다면? 근데 미쳤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미쳤는지, 그 미친 영향 자체를 A라는 관점, B라는 관점, 여러 관점 봤다는 얘기니까 일단 이게 있어야겠네요. 성리학 이론이 정약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게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이런 케이스가 돼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의 어떤 이론이 뒤에 쪽에 좀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성리학과 정약용이 반대가 된다면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성리학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3번은 조금 약간 궤를 달리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성리학과 정약용 사상 속에 뭔가 좀 유사점이 있나? 이걸 좀 찾아봐야 돼요. 네 번째, 정약용 이론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성리학 이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비교한다고 하죠. 비교라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글이 정약용 이론의 특징이 써 있는데 그럴 때 성리학과 비교하나? 이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5번이요. 본성에 대한 성리학과 정약용 이론,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리학과 정약용 이론이 뭔가 장단점이 있나 봐요. 그거를 얘기하고 절충. 그럼 성리학이 본성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데 정약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절충이라는 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야 돼요. 안 맞는 의견들끼리 조율을 해서 뭔가 그럴듯한 정약용이 본성은 짜장면을 먹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성리학이 아니야 짬뽕을 먹는 거야. 그래? 그럼 짬짜면을 먹는 건 어떨까? 뭐 이렇게 절충을 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선생님이 늘 해드리고 있는 건데 독서지문 볼 때마다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본문을 다 읽었다란 전제하에 다 읽으면 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 글에서 핵심은 이런 거야 라고 선생님이 잡은 포인트예요. 가보죠. 자, 일단 이 글 속에는요, 정약용의 새로운 본성이라는 게 등장해요. 새로운 본성? 그럼 기존의 본성도 있겠네? 자, 새로운 본성, 기호. 아하. 정약용의 새로운 본성이라는 게 기호라는 건가? 일단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본성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를 A라는 입장과 B라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미리 팁을 드리면 성리학과 정약용이 각각 본성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마음의 욕구가 선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본문 속에. 본문 속에 마음의 욕구가 선을 좋아한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착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선하다, 이런 거를 좋아하는 마음, 선하다라는 것들을 듣고 싶은 마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근거는 무엇인지가 1, 2, 두 가지가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즉각적 경험이란 무엇이고 지속적인 행위란 무엇인지가 본문에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총 6문단까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것처럼 저렇게 단락번호, 우리 문단번호로 가는데 문단번호를 꼭 매기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세요. 그래야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 전통과는 다른, 요게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이 글은 기존의 성리학과 정약용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되게 이런 대조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문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기존 성리학의 입장을 한바탕 주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의 입장을 한바탕 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혹은 정약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걸 물어보든가 아니면 정약용에다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기존의 성리학에다가 니은 준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기억과 달리 니은은 기억에 비해 니은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뭐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약용에 대한 것과 이 성리학에 대한 것들 정리를 잘 하셔야겠죠. 자, 새로운 인간을 구성했어요. 누가요? 정약용이요. 그러니까 정약용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뭘 했대요? 새로운 인간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새로운 인간이 뭐지? New person인가? New 인류, 신인류인가? 어쨌든 새로운 인간 구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조선사회에서 본성이라는 주제는 인간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얘는 지금 새로운 인간을 규정하고 싶은 건데 조선사회에서 인간을 규정할 때 이 본성을 규정하면 그 인간을 규정할 수 있었나 봐. 그러면 얘가 새로운 인간을 얘기하려면 그 본성을 토대로 얘기를 해야겠지. 그런데 기존의 본성으로 얘기를 하면 기존의 인간이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인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새로운 본성에 기초해야 되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밤 9시 5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선생님 다 집에 가셨는데 선생님은 혼자 이제 남아서 이제 강의를 찍어주려고. 왜냐면 저녁 내내 지금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한 2-3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밖에 찍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어쨌든 목소리 조금 약간 갈라지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자, 새로운 본성에 기초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본성을 현상적인 기호, 이 새로운 본성과 관련해서 기호라는 개념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기호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마음의 경향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향성은 내 마음이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기호식품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호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끌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호로 이해하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란 이게 뭐냐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지금 정약용은 새로운 인간을 규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새로운 본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새로운 본성을 기호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기호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본성을 설명하니까 정약용의 입장에서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선을 좋아해. 그리고 악은 싫어. 싫어가 뭐지? 헤이트라고 할까요? 선, 좋아, 악,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의 윤리적인 욕구다. 여기 써있네요. 윤리적인 욕구가 바로 이 정약용이 정의하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새로운 본성이라 칭했던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이제 1문단 주제는요. 정약용이 규정한 인간의 새로운 본성, 바로 기호를 중심으로 설명했구나. 그럼 사람이 무엇을 자꾸 좋아하냐? 어떠한 기호가 있는데 어떠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어떠한 기호가 있어? 선을 좋아하는 기호가 있어. 악을 싫어하는 기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윤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적인 시각에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단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호로 끝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기존의 성리학과는 다르다며. 그럼 우리가 기존의 성리학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줘야지. 기존의 성리학은 이렇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성리학에서는 보편적인 이치이자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규범이,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잘 봐요. 항상 이런 글을 읽을 때, 지금 여기에 성리학 얘기가 나온다고? 그럼 아마 조금 있다가 정약용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이 글은 어떤 글인 거냐면, 성리학이라는 것과 정약용은 아마 비교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첫 번째, 성리학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에서는 우주의 보편적인 이치이자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규범이 본성으로 내재된다고 봤대. 그러니까 지금 성리학의 특징은 뭐냐면 보편적인 이치를 중시했고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규범들이 본성으로 내재된다. 이렇게 설명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의 키워드만 적어볼게요. 보편적인 이치라는 것이 어떻게?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 여러분, 내재라는 개념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리학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 안에 뭐가 있는데 누구나 다 오케이라고 할 만한 보편적인 이치라든지 여기 써있지만 뭔가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규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해 못했잖아요. 필요하다면 설명해 줄 거니까 넘어가도 돼요. 자, 이러한 본성은 형이상학적인 실체이자 절대선, 말 모르겠죠? 괜찮아요. 일단은 번호를 붙여 놓으시고 여기다가 키워드만 적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형이상학적 실체라는 말이 나온다. 혹은 절대선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성리학 얘기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을 볼 때 지금은 윤리 시간이 아니니까 절대선은 무엇이며 형이상학적인 실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굳이 하나하나 따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오면 성리학에서 중요시하는 건가 보다. 우리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지. 그래서 역사의 변화나 조건을 초월해 보편적인 본성이래.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있어. 한마디로. 즉 역사적인 생성이나 변화를 초월해 있는, 즉 역사적으로 어떠한 생성과 변화에 맞춰서 늘 본성이라는 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만.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즉 다음에 있는 거니까. 성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이 본성이란 건 뭐냐면 바로 초역사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것이 바로 본성이다. 이러한 본성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바라본 본성은 뭐냐면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을 바로 성리학에서 본 본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것은 내재하고 있는 개체의 육체적인 조건 그게 뭔데? 기질이요.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하는 건 개체의 육체적인 거래. 육체적인 거 딱 생각하자마자 기본적으로 뭐 보편적인 이런 게 아니잖아? 뭔가 육체적 하면 뭔가 좀 물질적인 거, 뭔가 안 좋은 느낌 좀 들지 않니? 이런 거에 의해서 실현의 제약을 받을 뿐이래. 무슨 얘기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이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선한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는데 실천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놈이 있는 거지. 그게 뭐야? 기질이요. 저 기질이란 놈이 이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막는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실천적인 규범의 도리를 함축하고 있는 본성. 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 본성 속엔 뭐가 들어있냐면 실천적인 규범의 도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본성 안에 들어있대. 함축은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함축을 다른 말로 내재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내재란 말이네요. 있는 본성은 사람이 일상에서 타인과 외부 사물에 맺어야 되는 윤리적 도덕성의 완전한 잠재태라고 할 수 있대. 말 되게 어렵지. 잠재태가 뭘까? 잘 모르겠으면 비슷한 의미로 이해만 해보자. 잠재 능력이라는 건 겉으로 발현된 거야? 안에 있는 거야? 대답해봐요. 겉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안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잠재태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말과 동일한 말로 본다면 내재되어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일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재란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성리학은 안에 무엇인가가 내재되어 있다. 이 본성이라는 게 안에 들어있다. 보편적 이치라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의 본성은 현상적인 의식의 마음을 초월하는 본질의 위상을 갖기 때문에 또 나오네. 내성적인 관조. 그럼 이 내성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내재적인 관조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1문단 주제는요. 2문단 주제는 성리학이 바라본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만 기억하라 그랬어. 성리학의 키워드는 보편적인 이치요 본성에 내재되어 있고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다루고 있으며 절대선이라 불릴 수 있고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인데 이것은 실천적인 규범의 도리에 그러니까 실천적인 규범의 도리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리학은 무엇인가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뭔가 보편적인 이치나 절대적인 것 역사 속에서 뭔가 흔히 쉽게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3문 가볼까요? 그러나 정약용은 본성을 성리학에서 말한 고정되어 있는 성리학에서도 뭘 말했대? 고정되어 있는 내재적 본체. 방금 얘기했잖아. 얘는 내재적인 본체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했나 봐. 계속 반복되는 말이 계속 이 내재란 말이잖아. 그치? 이게 아니라 그럼 얘와 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누구라는 얘기냐면 정약용 씨인가 보죠. 약용 씨가 지금부터 약용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약용님께서 내재적인 본체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얘는 윤리적인 욕구래요.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이 욕구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네요. 그죠? 본성을 뭐라고 보는 거야? 욕구로 보는 거야. 욕구. 뭔가 바라는 것. 근데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이 본성이라는 것. A가 들어있네요. A는 이따 문제 속에 있겠죠. 어딘가에.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본성은 하늘이 내려준 성스러운 욕구래. 또 반복되잖아. 중요한 말은 반복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정약용은 본성이라고 뭐라냐면 하늘이 준 성스러운 욕구야. 그럼 얘들아, 욕구라는 말은 우리가 막 내가 뭔가 욕구를 갖고 있대.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안 좋게 생각하지. 욕구라는 것들은 뭔가 욕망, 무엇인가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연결되잖아. 그래서 성리학에서 볼 때에도 욕심을 버리고 성리학이 우리가 유학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전문학 같은 것보다 유학적인 세계가 많잖아. 그래서 뭐 욕망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안 좋은 걸로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약용은 실학자잖아. 유학자가 아니라고. 얘네랑 생각이 달라. 그래서 얘는 욕망, 욕구 이거를 성스럽다고 본 거야. 이게 좀 중요해. 성스러운 욕구라고 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정약용이 바라본 이 본성이라는 건 뭘 할 수 있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대. 우리 이거 아까 1문단 마지막에서 얘기했었어. 1문단 마지막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별 가능. 뭐가? 본성이라는 것이. 또 하나 선을 향한 순수한 지향성. 얘가 지금 이거를 구별 가능함과 동시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얘는 선에 대한 지향성이 있대. 자, 주의할 건 선에 대한 지향성이야. 그럼 악은 지향하지 않겠지. 악은 지양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선을 향한 순수한 지향성이니까 악은 지향하는 게 아닌가 보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아까 싫어한다며. 그죠? 자, 그래서 또 욕구란 말 나와. 계속 욕구가 나와. 욕구가 중요한 건가 보다. 자, 그래서 인간이 악을 저질렀을 때 수치심을 느껴. 왜? 악은 싫어하니까. 선을 즐거워하는 덕. 아까 선 좋아한다며. 정약용은 본성이 무언가를 바라는 욕구이기 때문에 본성은 욕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욕구가 생겼으면 욕구는 충족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근데 봐봐 얘들아. 욕구이기 때문에 바라는 대상을 자신 안에 완비. 자신 안이라는 게 바로 내재란 말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내재되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의 뜻은 내재 아닌데 이런 얘기야. 왜? 생각해봐. 이 욕구라는 건 뭔가 바라는 심리잖아. 근데 내가 뭔가 바라는 게 내 안에 있어? 그럼 내가 굳이 찾을 필요가 있나? 욕구라는 건 내가 찾기 원하는 거고 이루길 원하는 건데 그게 나한테 없으니까 바라는 거지 이미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걸 왜 원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성리학은 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본성이란 건 내 안에 들어있는 거다. 모든 것은 다 내재되어 있다 얘기했는데 그게 내재되어 있다고? 정약용이 그거는 본성인데 본성은 무엇인가 향한 욕구야. 근데 욕구라는 게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욕구인가? 그건 욕망이 아닌데?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아닌데? 원하는 건 밖에 있으니까 원하겠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얘와 얘의 차이점 알겠지? 얘는 내재. 얘는 뭐야? 내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야. 만일 자기 안에 욕구 대상이 있으면 외부의 대상은 욕구할 필요가 없지. 왜? 굳이 바깥에서 뭐하러 찾아?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자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의 실체적인 규범의 도리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잘 봐야 돼. 정약용 얘기에 이게 써있다고 이게 정약용 얘기가 아니야. 실천적 규범의 도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게 성리학이라고 아까 설명했잖아. 이런 성리학의 설명과는 대치된다. 그 얘기는 얘는 실천적인 규범의 도리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얘는 내재되어 있다라고 본 거고.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정약용은 욕구는 그 욕구의 대상이 충족되어야만 만족하는 거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가 생겼으면 충족해야지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는 욕구가 생겼잖아. 우리가 지금 이 욕구는 선을 향한 욕구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 욕구라는 게 선을 향한 욕구잖아. 여기 써있네. 선에 대한 욕구라고. 그죠?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는 욕구로서의 본성 또한 충족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지. 자꾸 선한 걸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충족하는 방식은 내면적인 관조가 아니며 이건 누구 생각이야 그러면? 얘는 성리학적인 생각이지. 이게 아니라 외적이고 후천적인 실천이 된대. 여기다가는 내재가 아니라 외적 그리고 후천적인. 왜 후천적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거는 뒤늦게 나한테 생긴 거란 얘기지. 그럼 얘는 뭔데? 이게 후천적이라면 얘는 선천적이겠지. 내 안에 내재되어 원래부터 있던 것, 선천적인 거,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후천적인 실천이 된다. 곧 정리하네요. 그럼 이 뒤가 중요한 거야. 그 뒤에가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노력과 선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주체적이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뭐가 필요하냐면 노력과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키워드들 잘 기억해.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노력과 선택이 필요해. 이것들을 통해서 본성의 욕구를 실천해야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거죠. 자, 본성이란 욕구였어. 그럼 욕구를 충족하는 게 진정한 본성이 잘 충족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주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자꾸자꾸 노력해서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고자 끊임없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정약용이 바라본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3문단 주제는 정약용이 바라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저 뒤에 가서 맨 마지막에 뭐 할 거냐면 이 성리학과 정약용을 비교하는 걸 할 거예요. 알았죠? 그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3문단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그런데 전환이네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지? 전환. 지금 실컷 정약용 중심 얘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방금 전에 정약용이 뭐라 그랬지? 우리의 마음은 선을 like해. 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선을 향한 욕구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 마음이 선을 좋아한다라고?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그런 증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근거가 뭐니? 그 근거를 두 가지나 얘기할 수 있대. 첫 번째, 1번.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것.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즉각적인 경험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즉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는 늘 선을 향해 있다.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자, 즉각적인 경험이야. 눈앞의 즐거움이고,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가 없어. 그러면, 여기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기다 정리해보자, 얘들아. 일단, 밑에 좀 정리할게. 즉각적인 경험에 대한 건데, 얘의 특징은 의식적인 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노력이나 의식이 필요 없대. 그러니까 무의식이란 얘기지. 말을 좀 바꾸면 의식적인 노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란 얘기야. 눈앞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무반성적인 즐거움이래.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기억. 도둑이 도둑질을 했어. 악을 저질렀어. 나쁜 놈이네. 악을 저질렀어. 얘는 악인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 사람이 범죄자인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 야, 저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 같아. 그러면 이 악인이 자기 안에 악이 들어있잖아. 나쁜 사람이야. 선함으로 도배된 게 아니라 악으로 도배되어 있는데도 자기에 대해 칭찬하잖아? 그럼 좋아한다는 거야. 나 착해?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칭찬하면 좋아해. 그 얘기는 뭐지? 얘는 선이라는 것들 나한테 얘기하니까 나 선하다고? 너무 부끄러워.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 좋아. 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선을 싫어하는 것 같았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 같아. 그러면 내가 착하다고? 나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착하다고 해주니까 좋아한대. 그럼 그 모습은 자기 안의 본성은 악한 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반응만 보더라도 그냥 칭찬했을 뿐인데 즉각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걸 보더라도 야,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욕구라는 게 선을 좋아하는 욕구가 다 들어있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실제 악을 저질러도 본래 마음속에는 선을 좋아하는 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한 모습으로 악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다고 하니까 좋아하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4문단은요. 마음의 욕구가 선을 좋아한다는 증거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바로 이런 즉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5문단 가볼까요? 두 번째 나와야죠. 두 가지 단서라며. 두 번째 갈게요.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가 뭐냐? 바로 지속적인. 아까는 즉각적인 거였는데 반대네 이번에는 지속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행위만 보더라도 사람은 선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거거든. 그럼 뭘 봤지? 이해 안 가면 또 예를 들어주는 거야. 자,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대. 그럼 이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봐도 부끄럽지 않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을 막 지속적으로 쌓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선한 게 많이 쌓였을 거 아니겠니? 그렇게 되니까 나아가서 하늘을 우러러봐도 부끄럽지 않고 호연한 기상이 가득 차서 덕을 갖추게 된대. 그러니까 뭔 얘기야?
선을 자꾸 지속적으로 쌓다 보니 내 마음속에 더 좋은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지속적인 행위를 하는 걸 보니 자꾸자꾸 좋은 선을 쌓으려고 하는 걸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한 것들을 쌓아서 그걸 통해 뭔가 호연지기를 이루는 걸 보니 사람들은 선을 좋아하는 게 분명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러한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행할 수 있어? 이거는 일부러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써 있어. 어떻게 되냐면 의식적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다. 얘는 아까 무의식이었잖아. 즉각적인 건. 근데 지속적인 것들은 뭐냐면 얘는 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이런 건 서로 비교할 수 있잖아. 그럼 문제 출제할 수 있겠지. 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만약에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선을 실천 안 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선을 쌓지 않아. 그러면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굴복하고 죽음에 이르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악을 행하다가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 선을 지속적으로 쌓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그래? 그럼 왜 자꾸 선을 쌓는 거지? 사람들이 선을 좋아하니까 그런가 봐. 이런 거지. 이해했죠? 그럼 4문단과 5문단도 비교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경험 대 지속적인 경험. 오케이? 행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 지속적. 즉각적인 거는 무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 없어. 근데 여기는 지속적인 거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 두 개는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마지막 6문단이에요. 결국은 정약용이 말하는 본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순수하게 선하다라는 건데 이 순수하게 선하다라는 것들은 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성리학자인 주의와 상통. 그 얘기는 성리학에서도 이런 거 갖고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서 물어볼 때 차이점도 물론 잘 물어보지만 공통점이 나오면 그걸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볼 거거든.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성리학을 기억, 정약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과 니은은 동일하게 본성을 순수하게 선하게 바라보고 있군. 그건 맞는 말이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본성을 순수하고 선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다시. 기억은 니은과 달리 본성이 순수하게 선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틀렸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니은과 같이지. 똑같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말란 얘기야. 문제는 그렇게 출제하는 거거든. 출제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글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글만 읽고 끝내지 마시고 독서를 어떻게 출제하는가에 대한 그 포인트, 기본 개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문학도 그런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독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본성이 형 이상학적인 실체나 본질의 내재가 아니라 형 이상학적인 실체는 여기는 성리학 거였잖아. 본질의 내재라는 것도 성리학 거였잖아. 이게 아니라 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그래, 이게 아니니까 차이점이 있겠지. 그럼 주의와 달리 얘 뭔데? 본성은 마음의 욕구이므로 본질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욕구야. 어디를 향해? 외적, 바깥을 향해. 바깥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 외적으로. 그래서 자기 내부에서 완전하고 순수한 만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타인과의 마지막 정리야. 얘는 어떻게 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있는 성리학은 내 안에서 다 해결되지만 얘는 꼭 타인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지. 마지막 6문단 주제. 정약용이 말하는 본성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정리 다 했어요. 이제 정리 마지막 해야겠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글은 성리학과 정약용을 비교한 게 다잖아. 아까 얘기했던 2문단, 3문단, 6문단까지 해서 이 세 문단이 전부 다 정약용과 성리학을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해보라 그랬어요. 와! 정리됐다! 베끼자! 이게 아니라 이거 베껴서 뭐 하려고. 그냥 선생님이 정리한 것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여기다 한번 채워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잠깐 멈춰놓고 이 표를 그려요. 그 여러분이 한번 채워봐요. 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거거든요. 이거랑 비교만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갑시다. 자, 성리학은요, 보편적인 이치를 다루고 있고,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중시하고 절대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초역사적인 보편적 본성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그래서 기질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실천적인 규범의 도리가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내성적 혹은 내면적으로 관조하고자 했던 게 성리학의 개념이었다. 자, 이 반면에 정약용. 얘는 내재적인 본체가 있다고? 이거 아니야. 바깥에 있어. 사람은 바깥에 있는 걸 이루려고 하는 뭐가 있어? 욕구라는 게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였지. 그래서 무슨 욕구인데? 하늘이 내려준 아주 성스러운 욕구야. 그리고 이 욕구는 뭘 할 수 있냐?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선은 좋아, like, 선 좋아, 악, hate, 난 얘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이 좋으니까 선을 향한 순수한 지향성, 다른 말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지향한다는 건 뭔가 바란다는 거니까. 그래서 실천적인 규범의 도리가 얘는 내재되어 있었으나 얘는 내재되어 있지 않아! 라고 보는 거고, 외적이고 후천적인 실천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해야지만 본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겠죠. 외적, 이게 내재라고 했으니까. 또한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노력과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설명 다시 해야겠죠? 얘의 핵심은 본질이 내재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 얘는요, 마음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건데, 얘는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바깥 세계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뭔데요? 이거요. 본성은 순수하게 선하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나 정리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번 갑시다.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정약용이 아까 처음 봤던 거네요. 자, 이 글은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성리학과 정약용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포인트가 1번의 본성의 개념은 나와 있긴 한데 본성의 유형이 무엇이 얘가 없잖아. 그치? 정약용 사상이 형성된 배경과 과정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바라본 게 아니니까. 세 번째, 성리학 이론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서로 반대 상황이잖아? 이것도 아니고요. 설사 성리학 이론 때문에 나타나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네 번째, 정약용 이론을 얘와 공통점 차이점 있네. 공통점은 순수하게 선하다. 차이점은 겁나 많았잖아요. 그죠? 답은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5번은 뭐 장단점 나오는데 절충한 적이 없으니까요. 장단점도 사실 좀 명확하지 않죠. 이것도 안 나왔다 볼 수 있겠네. 자, 2번 갑시다. 윗글의 정약용.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비교하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에 잘 내기도 하고요. 자, 정약용과 고자와 맹자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정약용은 이제 우리 본문 속에 있었고, 고자와 맹자는 여기 주겠죠? 자, 고자의 특징만, 키워드만 보죠. 고자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봤대. 본성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고자는 뭔가 선하고 악하고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했어. 그럴 수밖에 없지. 맹자는 선하다고 봤으니까. 근데 고자가 보기에는 선하다고? 에이. 선하고 악하고는 구분할 수 없어. 그 두 개는 중립적인 거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 그래서 생리적 욕구로서의 본능과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본성을 구분하면서 본능의 욕구를 절제하고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야? 맹자야. 이건 지금 맹자 설명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맹자는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여기는 이 성리학과 좀 비슷한 것 같아. 내재되어 있다는 말 쓰는 거 보니까. 선한 본성을 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고자는 뭐라 그랬냐면 그냥 본능과 본성은 같은 것이라고 맹자가 얘기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고자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은 외적이고 후천적인 거다. 이거 외적, 후천적이라는 것들은 정약용과 비슷하지 않니? 아까 외적, 후천적이라는 말 썼으니까, 그지? 자, 그리고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과 주체적인 거 여기 있잖아. 이것도 비슷하네? 야, 고자가 얘랑 비슷하네. 정약용이랑. 느낌 보자면, 그죠? 1번 볼까요? 정약용은 고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은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봤대. 고자는 판별할 수 없다고 봤잖아. 근데 정약용은 어쨌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 틀린 설명은 아니라 볼 수 있겠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2번. 정약용은 고자와 마찬가지로 선은 주체적인 선택과 정약용은 주체적인 선택. 근데 이 고자도 주체적인 선택. 맞네. 그치. 2번 설명 맞네. 3번. 정약용은 맹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에는 도덕적 규범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봤대. 그치? 맹자는 내재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약용은 내재 아니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달리 요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문제 낼 때 고자명제를 안 쓰고 고자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기억 A 여기다가 B 그래서 이거를 A와 달리 B 뭐 이렇게 주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오케이? 4번 정약용은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성에 따라 순수하게 선을 지향할 수 있다고 봤대. 정약용의 특징이 아까 순수하게 선 지향하는 거 나오지 않았니? 그럼 맹자도 순수하다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 아니겠네? 그럼 5번이요. 정약용은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려면 타고난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고 봤대. 아까 정약용은 욕구를 실현하자고 했잖아. 욕구를 절제하자고 한 건 정약용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3번 문제 갑시다. 3번에 A인데요. A라는 거는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그 본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 정약용이 이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본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적절하지 않은 걸 모르는 건데 의식적인 노력과 선택을 통해 실천할 때에만 충족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 그게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던 그 뒤쪽에 그 근거 얘기할 때 나왔던 거 아닌가? 의식적인 노력.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노력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실천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하늘로부터 받은 것. 아까 하늘이 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타인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지 않았니? 맞네. 3번. 악행을 저지른 사람의 마음에도 선을 좋아하는. 그래서 아까 악한 놈한테 칭찬했으니까 좋아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있네요. 4번.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실천의 과정에서 기질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지. 근데 기질의 제약을 받은 거는 아까 성리학에서 바라본 거에서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약용 얘기가 아니라 성리학 얘기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 4번이야.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요. 기억이 아까 저기 나와 있는 요거. 이거 뭐지? 기억? 기억 이거잖아. 즉각적 경험. 그죠? 니은은 뭐죠? 지속적인 행위. 기억나죠? 무의식, 의식. 노력 필요 없어? 노력 필요해. 이런 얘기 했었지, 아까. 자, 둘 다 인간의 마음 안에 선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그 근거였잖아. 인간은 누구나 선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다. 이게 이거였잖아. 그치? 맞는 말. 다음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쟤는 얘와 달리 의식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의식이었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선행을 하는 사람이든 악행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악한 인간도 즉각적으로 반응해갖고 좋아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얘와는 달리. 왜냐하면 지속적인 행위는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였으니까. 선한 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 그치? 그러니까 맞는 말.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속적으로 반복. 그러니까 지속적인 행위겠지.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과 평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그 정약용의 본성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앞에 강의도 40분, 요번 강의도 한 40분간에 되는 것 같거든요.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세하면서도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항상 글을 읽을 때는 눈으로만 보고 다 읽은 다음에 독서 공부 다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부탁. 본문 읽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오른쪽에 정리를 해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 기말고사를 보시면 기말고사에서 질문 나왔을 때 보자마자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독서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출제되는가 궁리하시고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궁리하시고 차이점 나오면 출제 포인트 무엇과 달리 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다 고민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지문 하나 찍어드릴까 지금 준비 중이라서 강의도 준비해 볼 건데 문법도 한번 준비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비로소 이제 특적이 끝나서 방과후가 끝나서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뭐 이제 세특도 적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혹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